60이 넘으면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인생에 좋은 것만 남겨야 합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를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짐으로써 모두를 편안하게 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몸과 뇌에 둔화를 늦추는 비결은 단 하나,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참고 살아온 세월. 물론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60 이후의 삶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일본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신간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입니다. 저자는 40년 가까이 6,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진료해온 노인정신의학 권위자입니다. 80세의 벽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통해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의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의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의 책이 지루하지 않고 생생하게 읽히는 이유는 아마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깊은 통찰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은 돈, 인간관계, 건강, 생활습관, 그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고 활력있게 꾸려나갈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는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오늘을 살아라. 이 책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도 분명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60이 가까울 무렵이면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다. 노후 대비라는 무거운 과제가 코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어디가 크게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소비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0세는 여러 면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60이라는 상징적인 나이는 분명히 압박감을 줍니다. 직장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분들일수록 깊은 허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부모 곁을 하나둘 떠나갑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녀 세대가 된 60대가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 시대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부담은 정신적인 피로는 물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60은 노화를 절실히 실감하는 나이입니다. 내 몸과 뇌의 기능이 하나둘 저하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피로에 오랜 시간 노출됩니다. 우리가 노후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떠올리며 혹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하며 마음을 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안은 막연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죠.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이런 불안과 상실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와 동반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채비를 할 것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수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저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60대 이후에 불안을 물리치고 몸과 뇌가 둔화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60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몸이 자유롭고 정신도 더 맑을 때 나를 위해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노화할 뿐입니다. 60이 넘으면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인생에 좋은 것만 남겨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가 바로 60대입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나를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60대에 이미 파파 노인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90대에도 젊고 생기 넘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분들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말과 행동이 모두 또렷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 노화의 속도와 질에 이 정도로 큰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체질이나 운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는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몸의 노화만큼 무서운 것이 마음의 노화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라는 생각에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며 도전을 멈추는 순간 감정은 시들고 뇌는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외모도 따라 나이가 들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생기 있게 사는 분들은 가족과 주변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분입니다. 남들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분들일수록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건강합니다. 60대는 노화의 출발선에선 신입 고령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이 시기에 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 상당수는 60대부터 시작할 때 효과가 큽니다. 70대, 80대가 되어 아무 준비 없이 노화를 맞이하기보다 체력과 유연성이 남아있는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맞이하는 분들이 마음의 불안을 덜고 삶을 가뿐하고 즐겁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음, 몸, 환경이 크게 변하는 60대.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이 책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0.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하고픈 것만 하고 살자. 나이 값에서 무얼하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뜯어볼수록 진실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년을 걱정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듯 살기보다는 지금 가장 젊은 날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대가 넘어서까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라줄 때, 뇌와 근육이 움직여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이자 인생살이일 것입니다. 요즘은 60에서 70대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감각과 체력으로 많은 일을 누리고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감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회적 통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저 내가 좋고 즐거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의 비결입니다. 60대 이후에 아이돌을 좋아해도 좋고 클럽에도 가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연애 감정이 살아있고 성적 욕망이 있다면 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이상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처럼 나이값을 못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소리는 지금부터 입에 담지 말기로 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누리세요.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헛수고 헛고생도 할만하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헛수고를 피하려 합니다. 괜히 잘 모르는 것을 시도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미 익숙한 것, 잘 아는 것만 따라가면 실패할 일은 없으니 안전하게 가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안에서 성공의 씨앗을 발견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인생은 전부 실험이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음식점에 갈지, 무슨 책을 읽을지도 모두 실험입니다. 새로운 메뉴가 맛있었다면 성공이고 내가 고른 책 한 권이 괜찮았다면 그 역시 성공입니다. 반대로 별로였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 실험은 실패네. 가볍게 넘기고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실험실에서는 한 번의 실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실험에 실패하면 내일 또 새로운 실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연구자는 평생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러니 헛수고나 헛걸음을 두려워 마세요. 가볍게 도전하고 즐겁게 실패하세요.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과 행복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 별난 노인이 건강하다. 우리 사회는 모나지 않은 사람, 협조적이어서 어딜 가나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성격이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주변 분위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괴팍한 노인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또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먹으라는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자녀들 잔소리를 피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말 안 듣는 골칫덩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기분이 축 가라앉아서 싫다. 의사 말대로 했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다들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석에 몰아넣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나이값 못하는 삶을 즐기는 이들을 보면 굳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처럼 옷을 입든 성형수술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못 견디는 부류가 꼭 있습니다. 나는 참고 사는데 너는 왜 멋대로 하느냐는 심리입니다. 혹시 이런 압력을 받는다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 시선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보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정리되고 남은 인연의 순도는 높아지는 법입니다.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남게 되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번 딴지를 걸고 판단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에 스트레스만 될 뿐입니다. 설령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또 어떤가요? 세상에는 이상한 노인들끼리 즐겁고 돈독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 있습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것을 응원하는 이들, 그런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지금껏 남들 눈치 보며 긴장한 채 살았다면 이제 힘을 모두 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60에 버려야 할 낡은 기준. 60에서 70대까지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나 외모, 경제력 등을 놓고 타인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끝없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60즈음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것들에 눈을 돌리는 편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삶입니다. 60이 넘으면 꼭 버려야 할 낡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남보다 뛰어나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일찍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에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둘 힘겹게 느껴질 테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7.8개의 정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고 때로는 짜릿한 성취감을 만끽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건 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혼자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갈 수 있다, 친구와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얼핏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삶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못해도 괜찮다라는 당당한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즐기세요.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60의 식탁, 즐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 짠 음식, 단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혈압과 건강 혹은 수면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 특히 고령자들은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다면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60에서 17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위험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염분 섭취를 줄이더라도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 장애가 일어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년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더 찾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동맥 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에 필요한 당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들은 다소 높은 혈압과 혈당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 몸도 자연스레 염분과 당분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노년에는 저염식과 저당식을 무조건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요리를 앞에 놓고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즐겨도 괜찮습니다. 60의 돈, 이젠 정말 나를 위해서만 써라. 얘들아, 내 재산은 나를 위해 모은 거란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미리 재산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이가 들수록 내 재산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법일지 모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나를 돌봐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2명의 자녀 중 1명만 부모를 돌보고 다른 1명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언장을 남긴다 해도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유언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형제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를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본 자식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다고 주장해도 다른 형제가 나서서 그때 아버지는 이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소송을 거는 상황이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돌봄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요양원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녀 눈치 보느라 등급이 낮은 시설을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시설을 고르세요. 재산은 자녀를 위해 모아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르면 손해인 장기 요양보험. 나중에 몸이 약해져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어쩌지? 그런 때를 대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40세부터 이 장기 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는 꾸준히 내면서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죠. 장기 요양보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야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통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 돌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제야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다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족 모두가 훨씬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치매 같은 인지 기능과 관련된 질환뿐 아니라 다리 힘이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집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하고 결국 누워 지내는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세요. 60의 건강, 병원을 찾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건강검진은 딱 2가지만. 건강검진의 수많은 항목 중에서 개인적으로 검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가지, 바로 심장검사와 뇌검사입니다. 심근경색, 지주막하 출혈 같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검사를 통해 관상 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면 그 부위를 넓히는 시술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류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기 전에 찾아내어 카테터를 통해 해당 부위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의 실효성도 큽니다. 하지만 심장 검사와 뇌 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는 결과지에 수치가 적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건강과 직결되는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숫자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지요.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며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의존하기보다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설마 큰일이겠어? 라며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약봉투가 너무 무거워.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들르면 두툼한 약봉투가 나오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럴 때면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지요. 이렇게 약이 과다하게 처방되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에서 전문가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네 병원에서 내과 하나로도 다양한 질환을 다루었지만 이제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처럼 세분화된 전문 진료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 분야가 촘촘히 나뉘면서 치료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약의 과다 처방입니다. 예컨대 한 가지 질환에 대해 표준 치료로 권장하는 약이 2-3가지라 해도 환자가 천식도 있어요, 위가 안 좋아요,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처방해야 할 약이 순식간에 7에서 8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약만 추려내는 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질환에 대해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표준 용량대로 모두 처방하는 편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환자일수록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약을 되도록 적게 처방하기 위해 최신 의학 정보를 학습하고 약물 감축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학회나 연수 교육에서도 약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드물고 오히려 새로운 약물의 효과나 기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들이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중복 처방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주치의나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의 질병과 가뿐하게 동행하는 법.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더 강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한 많은 사례를 돌아보면 오히려 혼자 사는 고령자일수록 인지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살면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쓸 기회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뇌의 기능이 다소 약해졌더라도 혼자 산다면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뇌를 자극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인지 기능이 약해진 이후에도 사람은 생존 본능에 따라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또 한 가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고 우울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자살자 중 약 40%가 고령자였고 이 중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자살 비율은 5%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부담을 느끼기 쉽고 그것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교류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고 안쓰럽다는 시선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좁은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타인과의 갈등 없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삶일 수 있습니다. 독거 생활은 위험하다, 노인은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사느냐 아니면 혼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치매로 오해받기 쉬운 노인성 우울증. 나이가 들면 치매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성 우울증입니다. 이 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이 넘은 나이에 요즘 식욕이 없고 자주 잠에서 깬다고 말하면 보통은 나이 때문이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혹은 부모나 배우자가 자꾸 뭔가를 깜빡깜빡하고 옷도 잘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고 목욕도 꺼린다면 혹시 치매 증상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젊은 사람이 하면 대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우울증을 의심하고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60 넘은 사람이 한다면 노인들의 흔한 입버릇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식의 반응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도 우울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노인성 우울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치료받지 못한 채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고 뇌가 변성되어 실제 치매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치매보다도 본인에게는 더 가혹한 병입니다.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면 본인은 크게 괴롭지 않지만 노인성 우울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 자신이 심한 고통을 느끼니까요. 노화를 피할 수 없듯 노인성 우울증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의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햇볕을 자주 쬐며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종종 온탕에 몸을 담그는 목욕을 권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항우울제가 고령자에게는 꽤 잘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늘려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기억력이 회복되거나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과를 찾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의욕이 없어, 기억력이 부쩍 나빠졌어 하는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가능성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치매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마음의 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물어야 할 질문. 암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치료가 괴롭더라도 1초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남은 인생이 짧아지더라도 즐겁게 살다 가고 싶은가?
만약 삶의 마지막 시간에 긴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암을 치료하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암은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여기지만 실상 대부분의 고통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말기 직전까지는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암이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게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체력도 충분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기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라면 체력과 회복력 모두 떨어진 상태이므로 암 치료는 큰 부담이자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0대에 암입니다. 남은 시간은 1년 정도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치료를 받아도 길어야 2년 남짓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을 2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주어 체력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술을 받게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도 상당하고 수술이나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대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지고 통증이 심해져 예전처럼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지지요. 암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몇 해를 식사도, 여행도, 대화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며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수명은 짧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그 선택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60의 일상, 소소한 설렘이 세포를 깨어나게 한다. 60에 반드시 지켜야 할 루틴 하나. 60세 이후에 반드시 들여야 할 습관 하나를 꼽자면 단연 산책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데 꾸준한 일상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둘째는 한낮의 햇볕을 자주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만약 외출이 힘든 상황이라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걸음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 10,000보는 걸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차로만 움직이고 잘 걷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적어도 3,000보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 본인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정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 없는 건 모두 버려라. 이 원칙이 정리의 기본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물건을 정리하라고 하지만 물건에 애착이 생겨 잘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비우는 것이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사고방식일까요?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다입니다. 현재 삶의 환경에 불만이 없다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어수선해 보이더라도 손 닿는 곳에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취향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지 유행을 따르거나 사람들 시선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중요한 물건의 위치는 어디인지 나름의 원칙은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디에 뒀더라 하며 찾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니까요. 전부 다 버려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나중에 가서 정말 소중한 걸 버린 게 아닐까 라며 후회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간과 환경이 내 삶에 맞게 조율되어 있느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쌩쌩 꼴가닥이 정말 좋은 죽음일까? 저속노화 급속 사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급속 사망이란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없이 편안히 눈을 감는 죽음을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쌩쌩 꼴가닥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결국 쌩쌩 꼴가닥은 돌연사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본인이야 고통 없이 평온하게 삶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닥친 슬픔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일기장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개인적인 기록들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하니 남겨진 이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암과 같은 병을 앓게 되면 남은 시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자신이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고 가까운 이들과 이별할 마음의 준비를 함께할 여유도 생깁니다. 앞서 말했듯 암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 직전 1, 2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고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짧고 정리할 시간은 길게 주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는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해볼까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동정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병실에 혼자 누워 평온하게 눈을 감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문화권마다 이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임종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대신 친구들이 생전에 차례차례 병문안을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좀 더 느긋하고 단정한 작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은 어떠하길 바라나요? 담담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겨질 사람들이 아닌 떠날 나를 위해서. 최후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늦어도 60대에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될 때 움직이는 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뇌기능 저하나 인지능력 변화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요. 실제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를 모셔와 함께 사는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낯선 공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래는 가벼운 수준의 인지 장애였는데 생활 환경이 바뀐 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일상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일은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최후의 거처를 정하는 문제는 종종 임종 준비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임종 준비란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배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위한 선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남은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끝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와다 히데키의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삶의 무대 위에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